챙겨보는 실버TV 닥터 쟁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서 건강에 관련된 의료 서비스, 의료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연세 드셔서 장수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70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시는데 영상을 찍어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70대 중후반의 그 어르신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젊으시고 여전히 미모가 출중하시더군요. 네, 여러분들 그 염려 덕분에 이 관절 수술도 잘 받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 수술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곁에서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이,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 큰 규모의 병원도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소규모 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그 상당한 수준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저희 어머니 경우에는 거기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계속 다니시면서 의료 서비스를 잘 받고, 또 그 결과로 병원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편안하게 병원을 잘 다니시는 것 같아요. 연세 들으실수록 어르신들은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치료하고 체크하고 예방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건강에 유지하시고 또 오래 사시고 100세 이상 또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 우리나라가 참 조성이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두터워졌죠. 그래서 해마다 의료 서비스, 의료 지출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의 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언론에서는 잘 보도가 안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는 가성비가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알고 좀 홍보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좀 가려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K방역,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브라질을 제치고 그 세계 경제 규모에 있어서 10위권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도하는 언론이 없어요, 보면. 네. 그 K방역을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요즘은 그 지난 연도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이 경제력과도 그 해당 국가가 갖고 있는 경제력과도 이 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K방역 잘한다고는 하는데 그걸로 뭐가 없으니까 국민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요즘은 또 국민의힘에서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정치적인 부분 이 채널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은 사실관계대로 말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료 서비스 우리나라 참 좋습니다. 그런 의료 서비스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WHO에서 말하는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 외에 사회적인 건강 정도도 체크를 합니다. 사회적인 건강 뭐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 사회적인 활동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느냐, 이상 없이 잘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라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만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 하면 병원 가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등의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줄지 않죠. 왜 그렇겠습니까?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사회적인 건강, 사회적인 피폐해짐, 사회적인 어려움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기여 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건강보험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기여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는, 즉, 이 의료보험에 대한, 그런 보험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는 의료급여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법은 2001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이 되어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자면, 초창기에는 다 아시다시피 만성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시설에 단순히 수용하는 데 초점에 맞춰져 있었지만, 1997년부터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서 그러한 단순 시설 수용에서 예방과 그들이 사회 복귀에 초점을 주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정신보건법의 핵심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보장 및 차별 금지죠.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준의 보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된 서비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1차, 2차, 3차 보호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래서 제가 서비스가, 즉 집에서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게 되는 그러한 제가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1차 보호 체계는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한 초기 개입의 개념이고요. 이는 탈시설화와 2008년에 제정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의 영향으로 시설 보호에 대한 비용 부담을 좀 감소시키고, 또 지역사회가 얼마만큼 이런 치료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걸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해당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이런 2차 보호 체계는 다양한 병의원에서의 치료 및 입원 등을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악화된 건강 문제에 직접적인 개입을 합니다. 따라서 그 목표는 치료와 조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보호 체계는 호스피스 병동과 같은 이러한 시설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는 만성적인 질환 혹은 말기 단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죠. 질병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이에 대한 보호의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 선택하게 되는 보호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 의료 복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셨죠. 결국 이 복지라는 것과 의료, 보건 이런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회복지 각 론에서도 분야에서도 의료복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은 예전에 없었던 병원에 가시면 사회사업가들이 있죠. 사회사업가라고 하죠. 사회사업실이 있어서 병 치료를 받는 거 외에 그 외에 그 환경적인 요소들,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가족과의 관계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접근을 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고민을 함께 하는 그런 그 의료 쪽에 일하는 그 의료사회 사업가도 우리나라 많이 이제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 정신보건 쪽에 이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의료사회복지사 등 주로 이제 병원에서 일하고 병원과 관련된 시설에서 병의원 관련된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이러한 분들이 점점 많이 확충이 되고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우리나라의 의료복지가 단순히 정신적, 육체적 건강 외에 사회적인 건강도 실질적으로 이제 보다듬고 챙기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시스템은 후진국이라고 하지만 특히 개별 사회 사업, 즉 이 클리니컬 소셜 워크, 이 임상사회 사업이 굉장히 강한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이 상담, 의료 이쪽에 사회복지사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고 많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부러운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그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증이 심해요. 자살로 인한 어떤 그런 생각이나
그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인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병원 가기 꺼려져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병원을 출입하는 거에 대한 스티그마, 낙인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걸 갖고 쉽게 말해서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정신병원에 내가 가서 뭐 치료받아야 돼. 이거 좀 움츠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정신보건사회사업가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지역에 많이 존재하고, 로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임상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사들을 굉장히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상담도 받고, 아주 의학적인 치료, 당연히 그런 거는 이제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정신과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약물을 복용해야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닌, 일단, 인테이크, 초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굳이 병원 가지 않고, 정신보건 쪽에 일하는, 그런 클리니컬 소셜워커들 선에서, 많이 걸러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어렵지 않게 또 의료보험에서도 또 커버가 돼요. 상담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또 최근에는 약물이라든지 우울증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병의원보다는 의사보다는 그 정신보건 쪽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들과 처음에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형성하는 것이 비용이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든가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장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점차 나아지리라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의료 정책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어떤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복지 서비스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주요 쟁점은 대략 한 6가지 정도로 정리 요약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자면 생애주기별 개입과 서비스 접근성이 있겠어요. 실질적으로는 복지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생애주기별로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은 짜여져 있으나 과연 그에 따른 효과적인 서비스를 얼마만큼 서비스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쟁점으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만성 질환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한 우리 사회의 고령화 그리고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처 서비스 제공 내에서의 사회복지라는 전문직이 어떠한 자리매김을 하고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의료복지에 대한 어떤 예방적인 개입까지 확대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대처랄까 계획 등이 앞으로 더욱더 필요한 것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자살 문제 참으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인지되고 있죠. 이 경우에는 단순히 병의원에서 이 병리학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보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등의 임무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각종 약물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과 같은 중독 문제와 이에 대해서 사회복지 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에 대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의료 보장을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떤 수준으로 맞춰서 제공하느냐 하는 것들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의료 서비스 제공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간단히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 의료복지 서비스 살펴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조금 더 폭넓고 다양하고 쉽게 여러분들께 접근할 수 있도록 향상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챙겨보는 실버TV였습니다.